안녕하세요, 곰곰이입니다. 정치인 리뷰 이번 편은 조국혁 신당 신장식 의원입니다. 23대 국회에서 가장 눈에 띄는 후보 중에 한 명인 신장식 의원은 방송 진행자이자 조국혁 신당 인재영입 1호로 알려져 있지만 그의 과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럴만한데요, 신장식 의원이 방송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많이 유명해졌기 때문이죠.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신장식 의원은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의 방송에 패널로 출연하면서 인지도를 높였고 2021년 8월부터 TBS에서 신장식의 신장개업이라는 프로그램의 MC를 맡아 다음 해인 2022년 말까지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2023년 1월 MBC로 옮겨 신장식의 뉴스 아이킥 진행자가 됩니다. 하지만 다음 해죠. 2024년 들어 맡고 있었던 이 프로그램에서 하차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시는 대로 조국혁 신당이 만들어지기 전에 조국 대표가 정치를 선언한 이후 창당을 준비할 때 첫 번째 영입 인사가 됩니다. 그리고 총선에서 조국혁 신당 비례대표 4번을 받고 국회의원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정치인 신장식의 이력일 겁니다. 자, 그럼 그 전까지 신장식은 무엇을 했던 사람인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곰곰이의 정치인 리뷰 신장식 의원편 시작하겠습니다. 신장식 의원은 1971년 충북 청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청주중앙초등학교, 청주동중학교, 청주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90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학과에 입학합니다. 대학 시절 신장식 의원은 흔히 말하는 운동권 학생이었습니다. 1990년대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학생들은 절반가량이 자신을 운동권이라고 생각했다고 하죠. 그도 그럴만한데요. 학회가 워낙에 활성화되는 시기라 신입생 대부분이 학회 한두 개는 가입했다고 합니다. 뭔가 특별한 계기가 있는 게 아니라 그때는 그냥 다 그렇게 했던 거죠. 학회에서 한국 근현대사를 배우고 철학을 배우고 4월이 되면 4.19 행사에 참석을 하고 5월에는 노동절 집회에 가게 되는데 사회대에서만 한 1000명가량이 참석할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집회나 이런 데 참여하지 않지만 노동절 집회 정도는 참여했던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물론 1, 2학년을 거치면서 진짜 운동권으로 남는 학생이 그렇게 많은 수는 아니었습니다. 신장식은 진짜 운동권이었습니다. 신장식이 그 당시에 주목한 것은 신림동과 봉천동의 현실이었습니다. 지금은 모두 아파트가 들어서 있는 관악구의 신림동과 봉천동은 그 당시만 해도 판자촌이 넓게 형성된 정말 가난한 동네였습니다. 1990년대는 재개발 붐이 일었던 시기였고 이 재개발 열풍은 신림동과 봉천동에도 불어닥쳤습니다. 배우 정우성을 일약 스타로 만들어진 영화가 있습니다. 비트죠. 이 영화에서 정우성이 친구인 유호성의 부탁을 거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조직폭력배인 유호성이 다른 조폭과 싸움을 하고 있을 때 정우성에게 부탁을 했고 그 부탁을 들어주고 있었는데 그런데 하루는 봉고차에 나눠 타고 어디론가 가게 됐는데 가게 된 곳이 철거촌이었던 겁니다. 여기서 저항하는 주민들을 무차별 구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놀란 정우성이 나 갈래. 아이씨, 이게 네가 말하던 재능이고 성공이야? 나는 돌아가겠다라고 말하죠. 훗날 알려졌지만 정우성은 실제로 사당동의 철거촌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아무튼 비트의 그 장면이 바로 봉천동에서 촬영한 겁니다. 그때는 이미 철거민들의 투쟁이 거의 끝나갈 때였고 넓은 봉천동의 거의 모든 지역에서 집들을 다 철거하고 아주 일부분이 남아 있었는데 철거가 다 끝나기 전에 영화를 촬영했다는 거죠. 봉천동에서 철거민들의 싸움은 몇 년간 지속이 됐는데요. 많은 서울대 학생들이 그 현장에 갔습니다. 밤새 용역깡패가 들이닥치는 걸 대비해서 주민들과 밤을 지새웠던 학생들이 많았죠. 이 싸움을 끝까지 곁에서 지킨 사람이 신장식 의원입니다. 당시 철거투쟁을 함께했던 같은 과 동기 중 한 명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민병덕 의원입니다. 민병덕 의원은 시위 도중에 백골단에 붙잡혀서 재판을 받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은 훗날 변호사가 돼서 법무법인 민본에서 함께 일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이 과정에서 신장식 의원은 지역운동에 몸을 담게 됩니다. 예전에 학생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노동운동이나 시민운동 혹은 통일운동 이런 전국적 운동으로 뛰어드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지역에서 풀뿌리 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신장식이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었죠. 신장식 의원은 지금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력 중 하나로 관악주민연대 조직 담당 간사를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봉천동과 신림동 철거반대 투쟁을 비롯해서 지역운동에 몸담고 있었던 신장식은 1998년 지방선거에서 관악구 의원 후보로 출마합니다. 자, 여기서 잠깐
1998년 지방자치선거는 꽤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 한국에는 지방자치제가 있었는데요. 5.16 쿠데타로 사라지게 됩니다. 꽤 오랜 시간 동안 주민들은 지역에서도 자기들의 대표를 자기 손으로 뽑을 수 없었던 거죠. 그랬다가 1991년 지방자치제가 부활합니다. 이때부터 주민들이 자기 동네의 대표자들을 자기 손으로 뽑을 수 있게 된 거죠. 처음에는 선거가 분산돼서 치러졌고 1995년 제1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진보 세력이 지방선거에 관심을 갖게 되죠. 민주화운동, 노동운동, 시민운동, 지역운동 등 이른바 거리에서 싸우던 사람들이 정치를 바꿔야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라고 하면서 현실 정치에 관심을 두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1995년에는 조직적으로 선거에 참여하지는 못합니다. 1997년 대선을 앞두고 만들어진 국민승리 20일과 권영길 후보 선거운동으로 모인 사람들이 바로 다음 해인 1998년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조직적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신장식도 관악구의회 봉천구동 후보로 출마합니다. 당시에 관악주민연대에서 3명의 후보가 출마를 하는데요. 빈민운동의 데모로 일컬어지는 김혜경 전 민주노동당 대표와 현재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인 유정희 그리고 신장식이었습니다. 훗날 신장식 의원이 밝히기로는 원래 다른 후보가 있었는데 사정이 생겨서 급하게 대체로 출마했다고 합니다. 어찌되었든 이 선거에서 신장식은 25.57%의 높은 득표율을 기록합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소선거구제였고 3위를 기록해서 낙선합니다. 정치라곤 해본 적 없는 사람이 뛰어든 선거치고는 상당한 득표였습니다. 그리고 이 선거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후에 신장식은 관악구에서 연달아 3번을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합니다. 1998년 선거에서 민주노총 국민승리 20일 등 조직적으로 선거에 대응했던 진보진영은 울산에서 동구청장과 북구청장을 비롯해 22명을 당선시킵니다. 그 성과를 바탕으로 2000년 민주노동당이 창당합니다. 그리고 총선을 맞이하게 되죠. 2000년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은 21개 지역구에 후보를 출마시킵니다. 신장식은 이때 관악을 후보로 출마합니다. 이때 슬로건이 지금 보면 참 재밌는데요. 관악구의 허준이었습니다. 주된 공약으로는 빈부격차 해소, 고용안정 보장을 내걸었네요. 지금도 유효한 정책입니다. 이 선거에서 신장식은 8.4%의 득표율을 기록합니다. 4년 후인 2004년에도 출마하는데요. 이때는 11.3%를 기록합니다. 이건 놀라운 수치였습니다. 2004년 민주노동당의 도약은 국민들의 주목을 끌었죠. 2004년은 민주노동당의 신화 같은 시기였습니다. 노동자 밀집 지역인 울산과 창원에서 지역구 후보를 배출했고 비례대표 13%를 득표해서 8명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배출합니다. 총 10명의 국회의원을 만듭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역구에서 10%를 넘는 후보는 드물었습니다. 특히나 서울 지역은 더 심했죠. 왜냐하면 대공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노동조합이나 농민회가 조직적으로 규모를 형성하고 있지도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에서 10%를 넘는 득표를 했다는 건 굉장한 성과였고 당내에서는 상당한 화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10%를 넘으면 선거 비용의 절반을 보전받거든요. 그리고 이 선거에서 신장식은 자기 지역의 선거운동도 했지만 당시 사무총장이었던 노회찬의 곁에서 중앙당 기획일도 했습니다. 당시 TV토론에 노회찬 사무총장이 출연해서 상당한 화제가 되었고 많은 분들이 기억하는 발언이 있습니다. 50년 동안 쓰던 판을 이제 갈아야 됩니다. 50년 동안 똑같은 판에다 삼겹살 구워 먹으면 고기가 시급해집니다. 이제 판을 갈 때가 이제 왔습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퇴장하십시오. 예. 이른바 판가리론이고 이 발언은 지금도 많이 회자되고 인용됩니다. 판을 갈자 이때 나왔던 말이죠. 그야말로 한국 정치사에 또 한 명의 스타가 등장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곁에 신장식이 있었고 신장식은 그 전에도 그 이후에도 오랫동안 노회찬의 곁에 있었습니다. 사실 그로부터 2년 전인 2002년 대선 당시에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선거대책본부에서 두 사람의 활약은 대단했습니다. 선거대책본부장이 노회찬이었고 기획위원장이 신장식이었는데요. 어렵게 따낸 TV토론을 잘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머리를 모아서 TV토론 준비팀을 발동합니다. 그때로서는 사람들의 눈이 돌아갈 만한 기억에 남을 만한 많은 말들을 준비하죠. 살림살이 좀 나으셨습니까? 이런 말들 말입니다. 물론 이게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 신장식은 함께 노회찬이라는 책을 펴냅니다. 이 책의 부제가 노회찬과 함께한 진보정당 22년의 기억입니다.
신장식은 2008년 민주노동당 분당 이후에 진보신당 후보로 다시 관악을에 출마했습니다. 그리고 7.79%를 득표합니다. 그리고 그해 갑자기 건강이 나빠집니다. 당뇨와 신부전 등으로 혼자 일어서기도 힘든 상태였다고 합니다. 2009년에 경남 하동으로 내려가 치료에 집중하게 되죠. 그리고는 2010년 충북대 로스쿨에 입학했고 4년 뒤인 2013년 변호사가 됩니다. 변호사 생활을 하던 신장식은 2017년 정의당 사무총장으로 현실 정치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각종 방송에서 패널로 등장하는데요. 특유의 입담이 발휘된 건 이때부터였습니다. 대중적 인지도가 올라가던 2020년 21대 총선에서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로 등록합니다. 6번을 받게 되는데요. 선거 중반 자진 사퇴합니다. 네, 한 번의 음주운전과 3번의 무면허 운전, 이 경력이 논란이 됐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경력은 이번 총선에서도 논란이 됐습니다. 방송인 김어준 씨는 가난해서 대리운전하다 그랬다 라고 말했는데요. 신장식은 이유 불문, 자신의 과오다, 잘못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가난도 맞고 대리운전도 맞지만 그렇게 연결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이 사건이 신장식 의원에게 꽤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신장식 의원이 2020년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로 나섰을 때 당에 낸 소명서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따르면 신장식은 2005년 지금으로부터 약 19년 전이죠. 민주노동당 당직을 그만두게 됩니다. 생계가 막막해진 신장식은 수도권 인근 학원에서 논술 강사를 하게 됩니다. 대중교통으로는 접근하기 좀 어려워서 차를 갖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이 적발됩니다. 면허가 취소되죠. 그런데 그 뒤로 강의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다시 운전대를 잡습니다. 그렇게 무면허 운전이 적발됩니다. 그러니까 가난해서 그랬다라는 김어준의 주장은 이 부분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무면허 운전 중에 하나는 동승했던 운전자가 저혈당 쇼크가 와서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했던 상황이라고 합니다. 대리운전이라는 주장은 이걸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사정이 어찌되었든 음주운전을 했고 면허가 없는데 운전을 했다는 것은 명백한 문제죠.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2017년 현실 정치로 복귀하고 나서도 신장식은 한동안 공직선거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이 문제가 큰 사유였겠죠. 2018년에는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생각해보라는 심상정 대표의 권유도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때도 이게 이유였다고 합니다. 시간이 좀 흘러서였을까요? 신장식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10여 년의 고민 끝에 출마를 결심했다라고 밝힙니다. 하지만 여론은 싸늘했습니다. 다시 4년이 흘렀고 조국혁신당의 인재 영입을 발표하던 그 당시에도 다시 그 문제가 거론이 됩니다. 조국 대표는 당시에 이렇게 밝힙니다. 알고도 영입했다. 하지만 역량이 크다. 음주 전과에 대한 비판, 저도 같이 바뀌었다. 자, 다시 2020년으로 돌아와 봅시다. 후보를 사퇴한 신장식은 본격적으로 방송인이 됩니다. 특유의 입담은 그전에도 인정받아 왔었죠. 그런데 방송 출연이 잦아지면서 더 빛을 발하게 됩니다. 여러 프로그램의 패널로 출연하던 신장식은 TBS에서 신장식의 신장개업을 1년 6개월가량 진행하고 2023년 1월부터 MBC에서 뉴스 아이킥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미 방송인 신장식의 인지도는 상당히 높은 상태였고 진행자가 될 때부터 화제였습니다. 평일 저녁 6시대에 방송되던 이 프로그램은 신장식이 맡고 난 후 3개월 뒤인 2023년 청취율 조사 2라운드에서 1위를 기록합니다. 시사 프로그램은 물론 음악 방송까지 포함한 라디오 방송 전체에서 1위를 차지하게 된 거죠. 이 기록은 상당한 화제가 됩니다. 특히나 그 전 라운드에서 2시 탈출 컬투쇼가 9.2%로 1위였는데 2라운드에서 뉴스 아이킥이 10%를 넘어버린 겁니다. 그 뒤로 3라운드, 4라운드까지 뉴스 아이킥은 3연속 1위를 달립니다. 그리고 다음 해인 2024년 2월 신장식은 방송 1년여 만에 진행자에서 하차합니다. 잘 나가던 방송 1위 진행자가 갑자기 하차한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23년 11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꾸립니다. 그런데 과거와는 좀 다른 논란이 발생합니다. 직접 선거방송을 하는 TV조선에 위원 추천권을 준다거나
보수 미디어 단체인 공정언론 국민연대 출신이 2명이 속해 있다거나 편파 구성 논란이 계속되죠. 그리고 2024년 1월 선방위는 뉴스아이킥에 대해 집중적으로 법정 제재를 가합니다. 2번의 회의에서 3건의 법정 제재를 의결했습니다. 이유는 출연하는 패널의 구성과 진행자의 발언이 편향됐다는 겁니다. 선방위가 내리는 결정 중에 의견 제시나 권고가 있는데요. 이것은 계도적 성격입니다. 그냥 뭐 혼낸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법정 제재는 다릅니다. 주의, 경고, 관계자 징계 순으로 수위가 올라가는데요. 방송사가 재허가나 재승인 심사를 받을 때 감점 사유가 됩니다. 그 다음 단계는 과징금입니다. 최고 수위죠. 지금까지 선방위에서 과징금 결정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뉴스아이킥은 지금까지 중에서는 최고 수위의 징계를 받은 겁니다. 그것도 연달아 3건을. 신장식 의원이 하차하고 나서도 징계는 계속되었습니다. 아예 씨를 말려버리겠다 뭐 이런 태도였죠. 자, 그럼 선방위는 도대체 무슨 근거로 제재를 했던 걸까요? 회의에서 나온 발언들이 이후에 꽤나 논란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 인터뷰 때 진행자가 추 전 장관의 직권남용을 아프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걱정해주는 투로 말한다. 어떻게 이런 식으로 진행할 수 있나? 아니, 말투가 문제라는 건데 도대체 이게 심의가 맞긴 한 걸까요? 어쨌든 선방위는 청취율 1위 프로그램의 진행자를 어떻게든 도려내겠다는 의도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회의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런 말도 나왔다고 합니다. 신장식 진행자는 문제가 많은 사람이다. 왜 이런 사람을 데려온 것이냐? 데려온 이유가 무엇이냐? 결국 신장식은 자진 하차를 결정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작금의 상황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MBC와 상의해 왔다. 저와 MBC의 생각이 다 일치하지 않았지만 제가 물러나기로 했다. MBC에 더 부담을 줄 수 없기 때문이다. 자, 그런데요, 신장식 의원이 이보다 앞서서 책을 한 권 낸 적이 있습니다. 뉴스아이킥에서 했던 멘트들을 모아서 책을 낸 건데요. 2023년 10월에 낸 2번은 경험하고 싶지 않은 나라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고 합니다. 이동관 씨가 2022년 방통위원장이 되면서 자기도 퇴출될 거다라고 직감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향후 진로를 염두에 두고 책을 출판한 거였죠. 그런데 이때 잘리지 않았던 겁니다. 한 북토크에서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1월 17일 나를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런데 안 잘려서 출판사 마케팅팀이 고민이 많은 것 같더라. 그때 잘리고 북콘서트를 해야 했는데 이동관 위원장이 과 선배인데도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 결국 몇 달 뒤에 신장식은 하차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책이 많이 팔렸을까요? 그것은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나저나 비극적 상황을 희극적 표현으로 승화하는 것. 네, 누군가 생각나죠. 신장식과 노회찬의 인연은 22년간 같이 했던 정치 활동에만 있었던 게 아니었나 봅니다. 우연이긴 하겠지만 의원실 같은 호수에 방을 배정받았다고 합니다. 노회찬 의원이 쓰던 의원회관 510호가 노회찬 사후에 민주당 의원의 방이 되었다가 이번에 조국혁신당 몫으로 왔다고 하죠. 그래서 신장식 의원이 다른 의원들에게 제가 쓸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말을 했고 다른 의원들이 흔쾌히 받아줬다고 합니다. 참고로 노회찬 의원은 17대 국회 때는 712호를 19대 국회 때는 518호를 20대 국회 때 510호를 썼습니다. 신장식 의원은 아마 평생을 가도 떼기 힘든 꼬리표를 달고 있습니다. 다른 의원들보다 훨씬 많은 노력과 훨씬 많은 성과를 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죠. 신장식은 늘 노회찬에게 정치를 배웠다고 말합니다. 그가 말로 대중들에게 각인되는 것은 그의 재능이기도 하지만 22년 세월 동안 곁에서 노회찬 의원에게 배운 것이기도 하겠죠. 정치인의 말이 대중들에게 회자될 때는 단순히 웃기거나 재미있어서가 아닙니다. 한마디에 그 사람의 정치 철학과 시대에 대한 입장이 담겨야 오래 많은 사람들에게 길게 회자됩니다. 노회찬은 유머와 위트로 기억되지만 그가 한 말 속에는 깊은 통찰과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그의 삶은 예전 정치인 리뷰에 있으니까요. 오른쪽 위에 있는 버튼을 눌러보시면 됩니다. 이제 국회의원이 된 신장식은 과연 국민들에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만한 말을 해낼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을 리뷰해봤습니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 이게 어쩌다 보니까 조국혁신당 의원을 2명을 하게 됐는데 다음 편은 다른 정당입니다. 이게 조회수로 보면 비판적일수록 많이 나오는데 고민 중입니다. 다음 편에 뵐게요.